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부산이 열리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꿈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부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We see that the project is part of a natural expansion of Riyadh towards the new airport, with a metro line that is already built and soon to be in operation that serves perfectly the needs of such an exp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부산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엑스포 위크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부산 현장 실사가 시작되는데요. 현장 실사는 유치도시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은주 기자와 살펴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실사단이 우리나라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실사단은 내일까지는 서울에서 일정을 보내고요. 방한 사흘째인 4일 화요일 부산을 방문해서 7일 김해와 인천을 통해 출국할 때까지 엿새 동안의 역사적인 실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PT 외에 개최국 후보 도시를 실사단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이번뿐입니다. 네, 실사단이 현장을 보고 작성하는 보고서가 회원국들이 투표할 때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특히 유치 열망이 굉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홍보하는 버스가 시내를 달립니다. 김해공항, 부산역 등 시내 26개 주요 노선에 100대가 투입됐습니다. 중구 중앙로에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가로 12m, 세로 30m가 넘는 건물 9개 층을 휘덮는 초대형 현수막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걷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역에서 출발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돌며 박람회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참가 인원 1000명 제한이 단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오늘 걷기 대회라고 해서 아빠가 신청을 해서 따라왔고, 부산에 유치되면 좋은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부산에 열리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꿈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부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대한민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엑스포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부터 유명인 백인의 릴레이 홍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경제올림픽인 세계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시민들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부산의 명운을 건 5박 6일의 여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치하는 도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 국민이나 시민들이 유치에 대한 열기나 열망이 있는지 실사단들이 왔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가야만이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겠느냐.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개별 입국합니다. 실사단장을 맡은 패트릭 스펙트 행정예산위원회 위원장, 디미트리 케르켄데즈 사무총장, 이 밖에 회원국, BIE 사무국 관계자 등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을 서울에서 보낸 뒤 방한 사흘째인 4일 낮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합니다. 당초 다 쓰였던 일정이 우리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 더 총 6일간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부산에 머무는 내내 부산 전역에서 불꽃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실사단이 머무는 동안 서울에서 한 번, 부산 3번 등 모두 4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사의 기본은 유치 계획서에 담긴 14개 챕터의 61개 항목에 대한 실제 확인 작업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유치 계획서상에 나온 내용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등을 둘러보는 것도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스토리가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월드 엑스포를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과거 바탕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부산 북항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윤석열 대통령도 실사단을 직접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고, 국회는 국회를 방문한 실사단 앞에서 엑스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엑스포 개최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뜻에서 엑스포를 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 약속한 거는 국회가 보증한다. 이런 결의안이죠. 엑스포 지원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실사단한테 직접 영문으로 된 걸 이제 드리는 거죠. 경쟁 도시는 과연 무엇을 보여줬고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4개 후보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실사단을 맞은 곳은 강력한 경쟁 도시로 꼽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입니다. 부산의 2배 가까운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엑스포 예정 부지, 스마트시티 더 라인의 모형 등을 갖춘 전시관 등을 찾은 실사단은 사우디가 엑스포 개최를 위한 모든 능력을 갖췄다며 지켜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활주로 6개 규모의 초대형 허브 공항을 새로 짓고 엑스포 개최 장소와 공항, 도시의 다른 지역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사우디의 교통 경쟁력도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ee that the project is part of a natural expansion of Riyadh towards the new airport, with a metro line that is already built and soon to be in operation that serves perfectly the needs of such an expo. 사우디에 이어 2번째, 부산보다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크라이나 오데사 현지 실사는 전쟁 등 상황으로 취소됐고, 부산에 이어 이탈리아 로마가 4월 중순 마지막 실사를 치르게 됩니다. 실사단이 후보국들을 방문한 뒤 작성하는 실사 보고서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개최지를 뽑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최지 결정에서 현장 실사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또 사우디는 왕세자가 직접 나섰고 우리도 대통령이 2번이나 실사단을 만나는 걸 보면 이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고 있지만 대중인식은 두 스포츠 행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엑스포를 유치한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와 개최 도시 모두 그 위상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 효과 등 유무형의 자산들도 많이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1851년 제1회 런던 엑스포를 시작으로 엘리베이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무선 전화기까지 세상을 바꾼 기술 가운데 상당수는 세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것들입니다. 엑스포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며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도 꼽힙니다.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리긴 했지만 모두 인정 엑스포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등록 엑스포, 즉 월드 엑스포는 아니었습니다. 등록과 인정, 두 개의 엑스포는 주제부터 개최 기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중 0과 5로 끝나는 매 5년마다 주제와 전시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국가관을 짓는 등록 엑스포가 이른바 메인으로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열리는 해 사이에 짧은 기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됩니다. 1970년 아시아 최초의 박람회가 열렸던 일본 오사카. 박람회의 상징이었던 태양의 탑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흰 얼굴은 개최 당시 일본의 현재를, 꼭대기 금빛 얼굴은 찬란한 미래를, 뒷면의 검은 태양은 일본의 암울했던 과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사카 세계 박람회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함께 전후 일본의 부흥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 행사였습니다. 記憶に残る万博が70年万博でした。多くの人たちが今でもあの万博を見て自分はその時どうした、それからどういうふうに生活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を熱っぽく語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그로부터 55년 뒤인 2025년, 우리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오사카에서의 두 번째 박람회가 열릴 인공섬 유메시마입니다. 1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엑스포 현장에서는 인프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본인들은 두 번째 박람회에서 일본의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阪・関西にとどまらず日本のですね全体の人々の、国民のですね行動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変わっていくようにできるのかという将来の新時代をいかに切り開いていくのかという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ていく。 지난 2010년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열린 중국 상하이 엑스포 역시 여러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방문객 수 7,300만 명, 1970년 오사카의 6,400만 명 기록을 40년 만에 경신했고, 무엇보다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강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굴뚝 공장, 값싼 노동력으로 연상되던 중국의 경제가 세계 최첨단 발전된 경제, 미래의 경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해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모아놓은 직결체가 상해 엑스포였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행사장, 192개국이 모여 2,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한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중동 지역 최초로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 역시 석유 자원이 없는 이곳에 새로운 기회를 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he positioning of that just really solidifies Dubai's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for business and business events. And I think going forward, I think from a MICE perspective, it only gives me this confidence that post-Expo, we should be able to leverage this in a better way and even get more and more events going forward.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 도시들은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입니다. 우리나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2030 엑스포를 통해 부산의 지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이 하나 발전돼서 양날개가 날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경우 200개국, 5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부산을 찾고 경제적 효과 61조 원, 고용 창출은 5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숫자를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자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엑스포 초창기 역사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또 전화기 이런 것들이 엑스포에서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기술 혁신보다 훨씬 주제가 넓어졌고 특히 등록 엑스포는 주제 제한이 없죠. 네, 우선 그 BIE 국제박람회기구 홈페이지에는 엑스포를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주제도 세상을 변화시키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항해하다. 거든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또 계층, 국가 간 다양한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해법을 부산 엑스포에서 제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를 부산에서 다루겠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과연 유치 가능성이 높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했을 때 부산이 뭘 얻고 또 어떻게 부산이 달라질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BTS가 출연한 홍보 영상에는 기후위기 등 공동의 과제에 세계가 함께 대응하자는 부산 엑스포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경쟁 도시들이 내세우는 주제도 인류 공동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학과 기술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자는 사우디. 르네상스, 기술, 미래를 주제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질문을 논의하자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로마에서 함께 찾아보자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데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다양한 국제행사 경험을 갖춘 이탈리아 로마, 전쟁 중에도 유치 신청을 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쟁국 모두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인도주의적인 생각에서 그쪽에 눈길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이탈리아가 2015년 밀라노 박람회도 했듯이 국제회의 행사를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은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등 세계를 휩쓴 K컬처의 힘을 과시한 지난해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엑스포 후보국들의 3차 PT가 열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합니다.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unique experience of growth and foster global cooperation so that we can overcome our challenges together.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되 개별 회원국 한 곳 한 곳의 고민 해결에도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은 모두 171개국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에 가장 많은 48개 회원국이 있고 아프리카와 미주, 아시아 등의 순입니다. 정부와 재계, 부산시, 시의회 등은 이 가운데 모두 150여 개 나라와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 회원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회원국 한 곳 한 곳이 모두 소중합니다. 정부와 외교당국, 대기업 등 재계, 부산시, 의회 등 전 국가적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PT를 치른 후보국들은 오는 6월 4차, 11월 5번째 PT를 갖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국은 마지막 5번째 PT가 진행되는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지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투표국은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이어가다 마지막 남은 두 곳 가운데 최다 득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지난 2018년 러시아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쟁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도 득표 활동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人々の行動変容を促していくような新たな、イノベーションを巻き起こしていく、世界の課題解決に貢献していくんだというようなですね、思い、考え、我が国を持続的な、成長発展につなげ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2030 엑스포 개최에 맞춰 빈쌀만 왕세자 주도로 국가 중장기 계획 비전 2030까지 내놓은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긴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뒤처졌지만 그 이유는 1년 정도 늦게 했고 그런 과정들 이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비슷하게 따라잡았고 근데 지금 올해 와서는 사실은 거의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뭐 그 박빙의 순간도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회원국별 치밀한 전략은 세우되 사우디의 열세다, 박빙이다 하는 분석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만의 강점을 살린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옆엔 엑스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현재 미군 55 보급창이 있는 인근 부지엔 엑스포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광장이 펼쳐집니다. 엑스포 공원과 각종 행사가 펼쳐질 엑스포홀, 참가국들의 전시관까지 관련 시설들이 340만 제곱미터 부지를 다채롭게 꾸미게 됩니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북항 재개발은 더욱 탄력받을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가덕 신공항 개항을 엑스포 개최 직전인 2029년으로 못 박은 것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승부수인 동시에 부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거란 평가입니다.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로 부산을 정말 새로운 국제 허브 도시로 만들고 남북권 전체를 이 새로운 균형 발전의 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공항 가덕도 공항이 단순히 하나의 공항을 짓는 것 이상의 그 부가가치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의 엑스포 유치 도전은 9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돼 2018년엔 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고 2019년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분단 30여 년이 겨우 지난 나라에서 열린 88 서울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치른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합니다. 부산이 오는 11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 7번째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오는 11월 파리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객 수에 대한 우려, 또 비용에 대한 우려. 그런데 지금 현장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함께 뭉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서지현 의원, 이준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시장 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전두환 씨 부부가 관사 준공을 기념하며 테이프를 자릅니다. 옛 시장 관사, 현재의 부산시 열린 행사장은 1980년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상징이던 지방 청와대는 문민정부 들어 일부 시설이 개방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12명의 부산시장이 거주하며 특권이라는 꼬리표는 이어져 왔습니다. 4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시장 관사 내부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연회장과 집무실뿐 아니라 침실, 주방 같은 사적 공간도 열렸습니다. 고급 탁자 세트와 전직 대통령이 썼던 이발용 의자까지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관만 남긴 채 전체를 대수선할 예정이어서 이제 지방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시민 누구나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관사 집기류와 미술품 등 130여 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이 부산시장 관사가 대한민국 건축사의 거장이죠.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곳이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배경이 뭘까요? 네, 우선 저는 이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시대적인 이데올로기의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우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권위적인 또 권위주의의 시대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살아왔거든요. 1980년대부터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뒤로도 12명의 부산시장이 베일에 쌓인 공간에서 생활을 해오셨죠. 하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이 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이 이행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인식이나 의식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유권자가 주어진 이 권한을 시민의 삶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전제가 이런 흐름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중업 건축가의 그 작품의 모양은 아마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시민들께서 강연, 교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구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회 또한 가능하도록 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68억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편성될 거고요. 그리고 야외 공간 또 엄청 넓어요. 넓기 때문에 또 산책이라든지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년에 대박을 터뜨렸던 재벌집 아들, 재벌집 막내 그랬죠. 아들이죠. 그 영화를 촬영했던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 댁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복합문화공간이 되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있을까? 제가 본 부분으로는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영 주차장이나 더 많이 부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이곳은 관사였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됐지만 네네. 꽤 괜찮은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사에 대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만큼 이 역사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타 지역의 어떤 관사가 저는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제주지사의 관사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고요.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사는 전시관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정말 시민들, 도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잘 꾸리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궁궐과도 같았던 청와대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용산시대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런 대통령께서 이렇게 쏘아주신 아젠더를 우리 광역단체장들도 앞으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관사의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전국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나 뭐 경북이나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만큼 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의 논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북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에 결정이 돼서 2012년에 개관을 했는데 10년간 40만 명이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되면서는 도심 속의 대표적인 예술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예술에 대해서도 뭐 아트페어나 여러 전시가 있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공간으로 잘 현대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공사 기간은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걸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항 부분에서 경쟁력 꿀릴 게 없다. 차세대 부산형 고속철도 뷰티엑스입니다. 가덕도에서 하단, 북항을 거쳐 기장군까지 약 48km를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서 방송할 때에 엑스포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부산 도약의 양날개 그러면은 엑스포 그리고 가덕 신공항인데 가덕 신공항이 드디어 이제 건설된다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구체적인 발표, 부산시의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과연 2029년 가능한가?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9년 12월에 개항을 목표로 해서 이제 준공을 하겠다라는 국토부의 계획과 목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 돛대선 사고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이어져 왔는데 20여 년 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와 그리고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는 게 이제야 빛을 좀 발한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유치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젠다를 함께 좀 시너지가 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2029년 12월에 안전하게 개항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신속한 공기를 위해서 민간의 좀 창의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이 고무적인 실책들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공약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이나 외교를 하시는 방법을 보면 본인이 공약으로 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건도 그렇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도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또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점 내에 개항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BUTX 아닙니까? 그죠? 가덕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정거장이 6개였던가요? 그렇게 이렇게
20몇 분 만에 이렇게 오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이렇게 분석 평가해 주시죠. 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이 된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연결된 교통망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BUTX의 형태가 또 수소철도라는 부분은 결국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플로팅으로 실패한 공법 논란과 그리고 어반루프를 실패했던 부분의 2차, 3차선이라고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 신기술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시는 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무모한 고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BUTX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신속하고 그리고 도심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엑스포라는 큰 아젠다가 있지만 북한을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도심 철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동서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지금 발표된 노선은 지극히 동부산에 좀 가깝고요. 수소철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도 이번 국회에서 감사 발언을 하실 때에도 150km의 실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제공한 BUTX에 대한 노선은 180km까지입니다. 즉 아직까지 기술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무시된 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 기본 계획의 반영뿐만 아니라 예타나 사타 그리고 실증 설계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 3에서 4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2026년부터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이미 여러 가지 공정률에서나 붕괴 사고가 있었던 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과 대심도 노선 철도라는 특징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대심도 토사 유출에 대한 부분도 안전성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수소라는 것이 결국은 연료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으로 눈속임을 하시는 부분이지 이런 대심도에 대한 환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지현 의원님께서 오늘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장시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지현 의원님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가덕도 신공항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가덕도 신공항에 도착한 물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까지 잘 배달할 수 있을까라는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저는 정말 이런 행정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현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비판받을 행정은 아니다. 오히려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비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반루프 실패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의 완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매립으로 결정됐습니다. 플로팅 공법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 전례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왜 지극히 보수적으로 가야 하냐면 한 번의 사고가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기술로서도 그 속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수소철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플로팅과 어반루프에서 실패한 혁신을 여기에서라도 이어가겠다라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전 마산선의 경우에서도 1997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4년 착공을 했는데 2020년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상 하단선 같은 경우도 붕괴 사고로 공정이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라는 것은 공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하철을 차라리 사상 하단으로 연결된 하단 녹산선에서 가덕선으로 이어가면서 완행과 급행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GTX와 같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는 부분을 끌어오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짧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가덕도 신공항 박형준 시장님이 유치 성공했습니다. 칭찬해줘야죠. 왜 비판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BUTX도요. 기존의 지하철보다 더 빠른 이동수단을 시민들께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칭찬해 줄 때는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 가덕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이제 6개 정거장을 두고 이렇게 BUTX를 연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균형 발전에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동부산으로의 확산 효과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기존 교통망도 부족한 상황인데 순환 교통망을 좀 구축하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 네네. 너무 엑스포 중심이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정거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부산 지하철 노선만 봐도 1호선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6호선까지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 BTX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로를 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부산과 서부산을 이으려는 노력,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높게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한 건 있을 것 같아요. 6개 정거장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서울처럼 인천 그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행이 있고 또 완행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정거장을 여러 개 두면서 바로 가는 게 있고 정거장마다 서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안 됩니까? 확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BUTX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박형준 시장께서 어반루프 공약으로 이어가던 그 용역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튜브와 그 어반루프에 대한 용역을 하던 노선에서 이 BUTX를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서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깔 때도 보면 이제 중앙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깔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로들을 건립해 나갑니다. 네. 우리 대중교통과 이 철도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정거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보면 더 편리한 교통망이 꼭 완공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부산 지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8% 떨어졌습니다. 공시 가격이 공개된 2006년 이후 부산 지역은 2013년과 14년, 19년, 23년 이렇게 4년 하락했는데 올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해운대구가 21.9%로 제일 많이 내렸고 남구 20.7%, 동래구 20.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가 5.3%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0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09호에서 올해 14호로 줄었고 15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4,200여 호에서 2,300여 호로 이하 금액 주택들도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낮아진 데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한 부분이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등을 반영한 뒤 다음 달 28일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공시가죠. 공시가가 하락을 하면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 공시지가가 우리 건보료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공시지가가 우리 지난 정부 5년 동안 6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덕에 우리가 건보료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의 하락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만들어 드린다 보시면 되고요. 또 차상위 계층 그리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아쉽게 이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쉽게 차상위 계층이나 장학금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이야기하겠죠.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1인 1주택에서 고령층, 즉 집이 유일하게 가장 큰 자산이셨던 분들에 대한 세입 감소 혜택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하여 이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고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총 60여 개의 행정제도에서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여러 수혜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 대상이 폭넓어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세입 감소로 인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같이 고민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해요. 뭐 내려간다 그러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항상 그런데 우리 이 공시가 하락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부동산이 떨어져야죠.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계시죠. 부동산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공시지가의 하락입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좋은 이런 징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의 여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공시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은 고금리 여파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서도 2차 전지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여러 대기업에서도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인상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시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9년 2월) 재탄생할 사직야구장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면적은 61,900제곱미터,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관중석은 기존 23,600여 석에서 21,000석으로 대폭 줄여 좌석 크기를 3.5cm 더 늘렸으며 포수 뒤 그물망에서 관중석까지 거리는 20m에서 15m로 줄어들어 더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서준원 선수가 지난 2018년 수상한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씨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고 클럽 등에 유통한 혐의로 클럽 MD 출신 해외 총책 등 11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을 과자류에 섞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전국 클럽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월 사용액이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액에 최대 45,000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통합 할인제를 시행해 초과 금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으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는 부산 도약의 대단히 중요한 날개입니다. 부산 시민의 뭉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ry to keep an open mind, but